역사는 드디어 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긴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할 체제인 자본주의는 사실 당시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던 유럽의 여러 환경이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럽은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를 시작으로 로마, 중국, 인도를 거쳐 세계 경제를 지배할 다음 지역으로 선택된 곳이 이곳 유럽으로 대표되던 서양이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했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여러 발명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격변의 시기, 과연 부는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을까요? 산업혁명으로 인류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었고 인구가 늘고 새로운 계급도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었고 생산력 또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모두 좋은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많은 사회 문제와 환경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16세기 중엽 유럽은 땔감과 숯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던 영국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기계가 고안되었고 1781년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을 발명했습니다. 증기기관에 이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을 덜어주는 새로운 기계가 계속해서 발명됐습니다. 산업혁명이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산업혁명은 영국의 면직물 공업에서 시작됩니다. 인도산 면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맨체스터, 글래스고에서는 면직물을 공업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720년 인도산 면직물 판매가 금지되자 면직물 공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733년 존 케이가 발명한 자동 배트를 시작으로 제니 방적기, 수력 방적기, 역직기까지 면직물 공업의 기계화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면직물 공업의 발전은 철강, 석탄화학, 기계공업과 같은 관련 산업에 영향을 주었고 이 과정에서 원료 수입과 제품 운반에 필요한 운송수단의 필요성 또한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와 증기선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은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됩니다. 산업혁명기 영국은 기술은 물론 활발한 기업가 정신 또한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탕 위에서도 세계적인 부자는 태어나지 못했죠. 최고 부자를 탄생시킬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이었을까요? 사람들도 기업들도 새로운 것이라면 모두들 관심을 갖던 시대였습니다. 필요에 의해 발명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또 다른 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산업화 이후 철도만큼 부를 탄생시키는 데 기여한 분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철도는 대도시의 인구를 불러 모으는데도 대규모 공장을 탄생시키는데도 중공업을 발전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알프레드 크루프, 철도가 없었다면 그는 그저 평범한 기업인으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강철 공장을 운영하던 그에게 철도는 새로운 시장이자 도약의 발판이었습니다. 스프링, 축, 바퀴, 철로까지도 이제 크루프의 제품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크루프는 이를 발판으로 무기 생산에까지 뛰어들어 독일 최고 기업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철광왕 카네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를 이끌었던 카네기 또한 일찍이 철도가 철강 산업의 시장이라면 강철은 거기에 필수적인 상품이라는 것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여기 또 철도가 부를 가져다 줄 거라 깨달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해운업으로 돈을 번 벤더빌트는 철도야말로 미국 최고의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철도 회사를 사들였습니다. 곧 그는 뉴욕에서 시카고까지의 철도망을 장악할 수 있었죠. (1856년) 독일의 베르너 지멘스는 패러데이가 개발한 전기 이론들을 응용해서 전기 발전기를 설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곧 전기 산업이 등장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1878년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에디슨이 전구 발명의 기초가 되는 기술을 발명한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앞선 발명가들의 기술을 응용하고 새롭게 설계해 전기 산업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에디슨의 전구가 실용화된 후 독일에서는 지멘스와 아에게가, 미국에서는 GE와 웨스팅하우스가 설립되었습니다. 나는 물론이고 형제 자매, 일가 친척과 후손들의 생활 수준을 높여주고 권력과 명성을 안겨줄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습니다. 지멘스의 꿈을 이루어줄 이 회사는 100여 년 뒤인 1966년 여러 지멘스 관련 회사들과 합병, 독일 대표 기업인 지멘스 그룹이 되었습니다. 발명가와 사업가의 기질 모두를 가졌던 지멘스는 결국 지멘스 그룹을 만들어 기업 가문으로 자신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지멘스에게는 에밀 라테나우라는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에디슨의 전구에 매료된 라테나우는 독일 내 독점권을 따내 전기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 회사가 1887년 일반 전기 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꾼 아에게입니다. 지멘스와 아에게는 인수합병을 거듭하며 거대 기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에디슨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 주변을 보기만 해도 곳곳에서 그의 발명품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평생 2천여 건을 발명한 그는 과연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을까요? 물론 에디슨은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부자 대열엔 들지 못했죠. 에디슨은 쫓겨났습니다. 그는 결코 월스트리트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전기를 발명한 건 내게 이윤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내내 소송에만 휘말렸을 뿐이지요.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겁니다. 전혀 다른 것,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말입니다. 10년이 넘는 소송 끝에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전구 특허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제 경쟁사들은 공장문을 닫든지 아니면 그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투자자들은 경쟁사인 톰슨 휴스턴 일렉트릭사와 합병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1892년 에디슨의 회사를 포함한 여러 전기 회사들이 합병해 제네럴 일렉트릭사가 만들어집니다. 에디슨은 이 회사의 지분을 5%가량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가 난 그는 이 주식을 모두 팔아버립니다. 만일 그가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쯤 그의 후손들은 큰 재산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에디슨은 이후에도 철광 채굴에 투자해 빈털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발명에도 참여하고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에디슨은 열흘에 작은 발명 하나, 6개월에 큰 발명 하나, 이런 패턴으로 평생 1093개의 특허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겐 록펠러나 빌 게이츠 같은 상술이 없었습니다. 산업혁명기에도 돈을 벌겠다는 욕심 없이 혁신적인 기술을 발명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취제 클로로포름과 수면제 클로라를 발명했고 무기질 비료와 생선 추출액을 발명해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던 유스투스 리비히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농화학 기업을 세워 크게 성공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평생을 화학교수로 남았습니다.
과학 연구가 유용한 것은 인간의 물질적 이익을 촉진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창조의 기적, 우리의 현존과 존립, 우리의 발전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창조의 기적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에디슨은 71살 되던 해 헨리 포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발명가는 환상을 품기 위해 시인이 되어야 한다. 반면 사업적으로 성공하려면 아일랜드 미장이나 유대인 중개인의 실용적 감각을 갖춰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에디슨은 발명가로서는 천재적이었지만 기업가로서는 전혀 소질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에디슨은 오랫동안 발명에 매달리게 되었고 우리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에디슨이 첫 번째 아이디어로 재산을 모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는 수많은 날줄과 시줄이 모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연이든 필연이든 각각의 사건은 어떠한 식으로든 새로운 문의를 남기게 마련이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정착하면서 거대 기업들이 생겨나고 부의 집중을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이제 역사는 또 다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자본의 시대로 말입니다.